어느 날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커다란 강당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고, 사람들은 평소에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행사 자체가 이미 화제가 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무대 위에는 존 롤스의 이론을 깊이 연구한 한 사회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목다란 연단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지의 베일을 걸친 채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회학자는 각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장치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일종의 모자처럼 생겼고, 착용하면 행사 동안 참가자의 사전 지식과 편견을 차단하여 무지의 베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말하길 완벽한 공정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자 결국 장치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장치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 예컨대 교육 기회의 균등, 불평등한 소득 분배,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오직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자 또 다른 참여자가 제안했습니다. 교육 기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토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이나 현재의 지위를 모른 채 오로지 머릿속의 지혜와 범용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가장 공정한 사회 원칙을 추구하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각각의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졌던 편견이나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행사도 끝에 이르렀을 때 사회학자는 장치를 벗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며 사람들은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법을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찾은 통찰력이 현실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기를 꿈꾸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모습으로 강당을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공동체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진 한 남자, 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철학과 윤리에 대한 책을 추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존은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에서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경연대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란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경연 당일이 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 제빵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 준비한 이야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순서는 마을의 대장장이 빌이었습니다. 빌은 대장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자신이 마을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으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대장간을 지켜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빌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의지하고 도왔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다니는 소녀 애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애니는 작년에 있었던 마을의 큰 홍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홍수가 마을을 덮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협력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었어요 하고 덧붙이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자신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샌델의 이론을 소개하며 공동체주의의 주요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마을 축제 그 자체가 공동체주의의 가장 좋은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에서 함께 모여 노래 부르고 춤추며 공동체의 유대를 다졌고, 이를 통해 각자의 정체성 또한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존은 참가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했고 우리 마을이 어떤 가치로 굳건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 있었던 경연대회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을의 아이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지를 배우곤 합니다. 그날의 경연대회는 존이 꿈꾸던 대로 공동체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켜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이야기꾼 바루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바루토는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에 기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루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들이여, 오늘은 한때 벤담이 후손이 살았던 어떤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행복한 계곡이라 불렸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과 쾌락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지요. 어느 안개 낀 가을 아침, 마을의 중심 광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장의 분수가 갑자기 물 대신 진한 초콜릿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콜릿의 향이 마을 전체에 퍼지자 사람들은 초콜릿을 받아 마시러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기쁨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콜릿 분수는 빠르게 말라가고 있었고 누구나 이 달콤한 경험을 즐길 기회를 단 한 번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현자이자 벤담 철학의 전파자인 마르코스는 즉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쾌락 계산사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최대 행복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르코스는 각 가정의 대표를 모아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초콜릿을 가장 많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느 가족은 자녀 수가 많았고 어느 가족은 독신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곧 그들은 벤담 위철학에 따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초콜릿의 기쁨을 가장 필요로 할까? 그들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행복을 느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인생에서 다양한 쾌락을 맛보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이들을 초콜릿 분수 근처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전용 컵을 가져와 마음껏 초콜릿을 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른들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 초콜릿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일상에도 더욱 많은 행복을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만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위해 나누고 배려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콜릿 분수가 가져온 이 교훈은 그들에게 앞으로도 오랫동안 소중한 마음의 분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계곡의 사람들은 벤담 및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답니다. 바루토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벤담의 철학이 그 작은 마을에서도 매일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베이컨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베이컨 마을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햇살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닭이 울면 반드시 해가 뜬다고 여겼습니다. 해가 뜨는 장면과 닭 울음소리의 연결은 마치 마을의 전통처럼 굳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을 방문한 철학자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여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닭이 울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닭 울음소리와 해뜸 사이의 규칙성을 경험했을 뿐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데이비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닭이 우는 순간 해가 뜨지 않습니까? 만약 닭이 울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을지도 몰라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닭이 울음으로써 해를 들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닭을 밤새도록 울게 했을 때에도 해가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밤에는 아무리 닭이 울어도 해는 뜨지 않죠. 우리가 본 것은 수많은 반복된 경험일 뿐 그것이 인과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이컨 마을의 사람들은 슬슬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여러분은 벽시계의 종이 치면 마을 광장에서 장이 시작되는 걸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벽시계의 종이 장을 열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두 사건 간의 규칙성을 익혔을 뿐입니다. 하루는 데이비드가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닭장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인형 닭을 준비하고 그 인형이 울음소리를 내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반엔 긴장했지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인형의 울음소리와 함께 뜨는 밝은 해를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인과관계는 사실 이렇게 경험에 중복되어 자리 잡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형이 울자마자 해가 떴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 본질적인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설득되어 이제는 닭울음 소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 뜨는 시간을 알게 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는 회의론자일 뿐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나 그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데이비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의 의문을 품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 떠나보내면서도 의문을 계속 품으세요. 그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베이컨 마을의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